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미국에 한 6번 정도 크게 총기 규제가 있는데요. 그 총기 규제의 단초가 됐었던 사건. 일명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마피아에서 우리 마피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알카포네. 맞아요. 알카포네. 스카페이스 알카포네라고 저기 얼굴에 흉터가 있어갖고. 알카포네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시는 분? 시카고. 역시. 예. 야. 당시 이제 시카고 갱단을 보면은 크게 세 파가 있었어요, 계파가. 이 시카고의 북쪽은 조지 벅스 모란이라는 인물이 끌고 있는 아일랜드 갱이 있었고, 이 남부 쪽을 잡고 있었던 시카고 아웃핏, 알카포네가 잡고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이탈리아 마피아계인데 시칠리아계 마피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내 구역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막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있었던 아일랜드계 갱단하고 그리고 시칠리아계 갱단하고 쟤 너무 큰다, 위험하다. 그래서 결탁을 해요. 이거 알카포네가 누구예요? 당연히 그걸 알지. 그러면서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1929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발렌타인데이에. 네, 발렌타인데이죠. 이 아일랜드 갱단 멤버 7명이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경찰차가 그 앞으로 쑥 와요. 근데 경찰차 딱 멈추더니 2명의 경찰이 내려요. 창고로 탁탁탁탁 들어가요. 아무리 갱스터라도 경찰이 왔으면은 경찰에 대한 예의는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재수 없네. 막 이러면서 벽에 이렇게 붙어갖고 아시죠 이거? 네. 막 그러고 있는데 아까 경찰차에서 3명이 더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창고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다다다다다다 총소리. 근데 그 5명이 나와서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요. 가짜 경찰. 완전 영화다.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알카포네가 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신문에 막.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냥 막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형 방식으로 죽인 거거든요. 이쯤 되니까 이 시카고 사람들, 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 갱단끼리 싸우고 결투하고 하는 바람에 사람도 많이 죽었고 끔찍한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그 와중에 민간인도 죽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안 되겠다. 규제를 하자라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 첫 번째 규제가 나와요. 어떤 규제들을 하냐? 예를 들면 총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할 때 세금을 부과해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면은 사실은 그 통로가 사실 조금 명확해지죠. 38년에도 또 규제가 하나가 또 통과가 됩니다. 그때는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격증을 갖도록.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식 딜러샵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를 제기를 하죠. 근데 1939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나온 규제들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68년에도 한 번 더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규제가 하나 나와요. 1993년. 이 규제 이름은 브래디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은 굉장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1년 3월 30일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영상입니다. Another disaster narrowly averted. President Ronald Reagan, emerging from a Washington hotel, was shot by John Hinckley Jr. Mr. Reagan was rushed to a nearby hospital for life-saving surgery. Press Secretary James Brady was struck in the head and seriously disabled. But no one died in the attack. And McCarthy says the incident led to even more changes.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도 총을 맞긴 했어요. 네. 그런데 크게 뭐 증상을 입진 않았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했고, 근데 문제는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 제임스 브레디가 꽤 큰 총격으로 불구가 됐어요, 평생. 당시 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었던 인물이 누구냐? 존 힝클리라는 인물이에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추앙하던 여배우가 있었어요. 아, 조디 포스터. 맞아요, 조디 조디 포스터. 포스터. 그래서 막 조지 포스가 예일 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럼 예일 대학교 가서 막 자기도 몰래 들어가서 막 강의 듣고, 그래서 소름 끼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막 펠레터 보내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돼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 이 평범한 존 힝클리로는 너처럼 대단한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너의 반열에 나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죽이겠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정말로 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93년에 브레디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기를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마약을 했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5일 정도 웨이팅 피리어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하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94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가 통과돼요. 그건 돌격 무기, 그러니까 돌격 소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R-15 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간혹가다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총격전을 벌인다든지 뭐 이러더라도 경찰이 오히려 이 총기의 맞아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강한 법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이 공격무기금지법에서는 이 장탄수를 10발 이하로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사들이 크기를 크게 만들면 어떨까? 살상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경이 큰 총을 생산을 해내요. 근데 그게 또 인기가 엄청 많아갖고 되게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살상력은 더 뛰어난, 효과가 훨씬 더 큰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준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하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법들이 나오고 제안이 나올 때마다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거기서 민병대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연방정부가 뭐 그렇게 주정부라든지 개인을 억압하는 건 아니잖아. 현대식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총기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총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 안 되고, 집에 2대, 이 총탄하고 뭐 이런 거 다 분해를 해갖고서는 2개 한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던 딕 헬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헬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언제 경찰이 올지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총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이거 조립해야지. 막 조립하고 잠깐만. 이러고 조립해갖고 딱 말이 안 되잖아. 엄연히 이거는 수정헌법 2조에 나와 있는 총기를 가질 권리를 이거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주장이 맞다고 저는 승소했다고 알고 있는. 맞아요. 네. 당시 5대4의 판결로 와. 네, 이 워싱턴 DC의 규제법은 위헌이다. 그러면서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사실은 많이 제어가 당하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스크림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아요. 닮았. 첫 장면 기억하세요? 전화. 하이. 하이 세드니. 하이스. 그 집이 이렇게 배경이 나오잖아요. 정말 좋은 집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은 아주 넓은 나라고 고립되어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주소가 아직도 없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 버지니아 애넌데일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집과 집 사이가 무지 넓더라고요. 그 밤 되면은 정막강산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고립돼 있는 데는 진짜 범죄자들이 이렇게 막 침범한다든지 하면은 권총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자기 방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누가 막 침범을 했어요. 911 전화를 해요. 한참 있어요, 옵니다. 몇 시간 뒤에 올 수도 있죠. 몇 시간 뒤에 올 수도 있죠. 옆집 갔는데 차 몰고 가야 되는 동네인데 언제 그걸 기다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호신용으로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기 규제된다. 너네 총기 규제 반대하는 거 너무 나쁜 짓이야.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나는 정말 필요한데. 실제로 근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대도시예요. 초등학교 같은 데 또 더군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또 총기를 규제해야지. 왜 규제를 하지 말자 그런 거냐 하고 또 화가 나겠죠, 이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52% 정도라서 이 과반을 넘긴 하지만 그냥 냅두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풀어라 하는 의견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정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요. 보시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 90%가 규제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35%예요. 권력을 잡으려면은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화당 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총기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 후보로 나면 당연히 총기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NRA. NRA. 전미 총기 협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NRA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을 좀 진보적인 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굉장히 나쁜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비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한테 뒷돈을 줘서 절대 못 없애게 하고 뭐 이런다. 근데 사실 뭐 텍사스라던가 이런 좀 시골 쪽에 사는 친구들의 평가는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규제도 그렇고 오히려 또 트레이닝도 총기를 사기 전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는 법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NRA가 처음 생겨난 것은 1871년이에요. 이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립은 어떻게 하고 분해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사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줘야겠다. 라고 나온 게 NRA예요.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NRA가 사실은 많이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미국의 범죄율이 막 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NRA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기를 들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규제가 생기고 나면은 우리도 못 지키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규제에 협조를 해줬는데 마치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네. 그게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1977년 총회에서 이 목소리가 주류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협조해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NRA가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NRA가 이렇게 막 로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뭐 의회에다 돈 많이 뿌리고 막 이런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NRA가 정말로 많이 노력을 쏟는 분야는 선거나 이런 때 누가 우리 편에 있고 누가 저쪽 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여줍니다.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이 사람을 찍어주고요. 저 사람은 총기 규제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찍지 마세요 라는 광고를 대상을 타겟을 정해갖고 보여주고 어필하고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아무래도 요새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니까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얼마 전에 이 총기 규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8세에서 21세 이제 미성년 같은 경우는 범죄 기록을 좀 더 철저하게 제공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1세 미만의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옛날에는 한 3일 정도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열흘까지 늘려서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레드 플래그 법이라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하는 사람들, 범인들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올리던지 그러던데. 그런 징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초등학교 노리고 있어. 두고 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 보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서 총기를 압수하도록.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옛날에 전과가 있거나 이런 안 좋은 기록들이 있는 경우는 총기를 뺏는다든지 압수를 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레드 플래그 법이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게. 그러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온라인이라든지 건쇼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를 하는 것, 아니면은 반자동 소총이나 이런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이런 총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총기 얘기, 역사, 규제의 역사 다 얘기를 해봤는데, 이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사실 야, 저 나라 왜 저래? 저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 규제를 안 해? 라고 답답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지, 이 총기라는 것이 미국 역사, 문화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여론이라든지 시각 같은 것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